오늘은 한동대학교 방홍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방홍근 교수님을 좀 홍보차 한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부경대학교 교수를 할 때 학생처장을 하면서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니까 많은 그 정보관들이랄까요? 국정원 부산 지부, 군 정보부대, 또 심지어 뭐 일본 영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정보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박홍근 교수님을 제가 부산에서 세미나 때 초대하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저 박홍근 교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많이 배우고 있지만 정보계통의 사람도 많이 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거는 이제 많이 그 통일 특강이라든가 그런 데서 인용하는데, 교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오키나와에서 그 스텔스기가 경납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김정은이 평양에서 피신한다. 네. 그런 말씀하셨죠. 그만큼 김정은이가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부산의 모 교수님이 그걸 어떻게 아냐, 일본서 어떻게 아냐 했더니 오다쿠라고 해서 그런 걸 일본 사람들 그런 걸 많이 찍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박홍근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TV조선 9시 뉴스 인터뷰하는 거 잘 봤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이 한국인을 총격 사살하고 불태운 사건이 있어서 바쁘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주 저는 뭐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뭐 한국 정보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무장한 민간인을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사살을 한 거죠. 그리고 시신까지 훼손한 아주 전형적으로 반인륜 범죄라고 규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심각한 그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만 통지문이 그 북쪽에서 왔죠. 그게 이제 통일전선부 명의로 일종의 통지문이 와서 북한 북측의 입장을 좀 밝히고, 또 일부 국내 언론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직접 이제 사과를 했다, 미안했다라는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과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사과를 한 건지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 좀 에피소드입니다만,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자신들이 뭔가 잘못해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어떻게 하다 우연히 북측 영해에서 발생을 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은 아닌데 이게 유감이다. 그러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영어에 I am sorry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서 뭐 너희 아버지 어떠시냐 하면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영어에서 그냥 I am sorry 하는. 뭐 내가 식사를 같이 못 간다 그러면 I'm sorry. 네, 약간 그런 식의 의미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제처는 뭐 이쪽 전공이 전혀 아니라서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제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 잘못해서 유감이나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유감 표현을 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아직 앞으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그 유감을 표시한 거, 소위 유감을 표시한 것이 이제 한 두 번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남북 지도자라고 그 사람이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 이 통지문을 한 것은 뭐 의의가 있다. 근데 하여튼 뭐 그게 유감을 표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유감을 표시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저는 그것 좀 놀랐습니다, 사실.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여론이 매우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한국한테 그나마 뭔가 사과와 유감 비슷한 얘기를 할 때는 국내 여론이 똘똘 뭉쳐서, 국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 내죠. 한국 내. 한국 내에서 같은 강력한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이 뒤로 물러나는 모습. 2015년 북한 지뢰사 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때도 그랬고요. 그건 뭐 3박 4일이니까 며칠 계속 협상 끝에 결국 또 사과문을 냈다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분명히 한국 내에서는 이제 분열된 목소리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북한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같은 목소리죠. 심지어는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 제 기억에 한국 국방부가 만행이라고 표현을 쓴 거는 현 정부 들었을 때 처음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강력한 대응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한국의 단일된 목소리로서 이렇게 만행이라고 비타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두 번째 네. 요소로 저는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두 번째 요소는 역시 미국의 영향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다음 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의 메시지를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대화 재개와 또 네.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또 증대를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일종의 제스처는 대선 전까지 북한이 악재로 등장하지 않게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한국에 오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면 그런 메시지는 다 없어지고 오히려 한미 동맹이 강력하게 뭉쳐서 북한에 대한 경고가 되고요. 그리고 북한이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게 지금 미국이 대선 전이고 네.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 2번 총 3번의 미 대선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토론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할 겁니다. 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건은 오토 원비어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지든 범죄 집단의 그런 지도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면서 트럼프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정권 수다. 예, 그렇다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선 이후에도 북한과의 뭔가 협상을 하는 거에는 분명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작용을 했다 생각합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실 확인이라고 할까요? 혹시 교수님이 아시나 한국인이 왜 물에 빠졌습니까? 그 인터넷에 도는 바에는 뭐 그냥 담배 피다 실수해서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실은 좀 규명이 돼야겠죠. 네.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통지문과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매우 차이가 나고 네. 결국 우리 군 당국은 월북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통지문에 따르면 월북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네. 불법 침입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 제안한 공동조사, 뭐 저는 북한이 이것을 응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공동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규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재발 방지까지 그리고 사실은 가장 핵심은 배상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이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부 기사가 있었으면 한국인이 분명하게 뭐 얘기를 했을 텐데 뭐 상당히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시간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 쏘진 않았겠죠. 그 북측 발표에 대해서는 네. 그런 거를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우리 한국의 발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6시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미 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밥 우드워드라는 기자가 레이지 예. 경로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미 미북 간의 그 협상 과정에서 얘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상 리뷰하는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든가. 뭐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네. 국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사실을 조금 제대로 적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80개의 이제 핵무기를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네. 그 내용들인데 네.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한 것을 이 밥 우드워드가 작게 작전계획 5027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작전계획 5027은 2015년에 작전계획 501호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5027이 없고 그 다음 트럼프가 2017년 얘기를 하니까 501호를 얘기해야 되는데 5027을 얘기했다라는 게 일단 사실은 틀리고요. 네. 그럼에도 또 하나는 그 핵무기에 대한 그 사용 가능성 그 자체는 미국이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제가 원문을 놓고 다 읽어봤는데 네. 근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 문장 자체로는 미국이 사용한다는 게 맞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된 거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그런 핵에 대한 특히 북한에 대한 응징을 할 때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고요. 네. 근데 다만 80개를 사용할 이유는 없죠. 훨씬 적은 숫자만으로도 북한한테 철저하게 응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바보드의 책에 나온 북미 관계의 내용을 보면
저로서는 조금 이 새롭게 받아들인 내용이라는 것은 2017년에 한참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하게 군사적인 옵션을 고민을 했다. 네. 거기에 보면은 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그냥 옷을 입고 잠을 잘 정도의 네.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3년 반의 대외 정책을 우리가 보면 약간은 뭐랄까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안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표 자체 구호 자체가 힘을 통한 평화다 해서 이런 전력을 보여주지만 실제 군사 행동은 상당히 제한되는 시리아 케이스도 그렇고요. 네. 이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2017년에도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게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고민을 했다라고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라고 그럴까요? 그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 하나 확실한 것은 여전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네. 뭐 수차례 2018년 이후에 북한이 뭐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그 바브 우드워드 책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 네. 의사를 폼페이오 장관이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로서는 그 모습이 보이질 않고요. 또 결정적으로 작년 12월에 북한이 발표한 이른바 정면 돌파 노선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뭐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그 정면 돌파 노선의 핵심은 올 11월 미국 대선까지를 좀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하던 이제 새롭게 역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뭐 경제 제재라든가 세컨더리 보이콧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또는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의 과정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미국의 고민이 아까 잠깐 군사적인 옵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사적인 옵션 쓰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정말 마지막에 미국 특히 본토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위협이 직면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북한 핵 자체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동원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경제적인 옵션을 그 제재를 부과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를 놓고 본다면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경제적인 제재의 수준은 한 3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가 될지 민주당이 바이든이 될지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에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차피 뭐 북한이나 미국이나 핵을 못 쓴다는 뭐 전제하에 만약에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을 뭐 레짐 체인저랄까요? 김정은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공화당의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부터 그리고 집권한 이후에 계속 얘기하는 게 다른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거, 네. 그 말씀하는 리짐 체인지 같은 거는 정말로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네.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이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했던 그 중동 대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라크를 뭐 민주화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우리가 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그 가치 확산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네. 그래서 특히 뭐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이나 그런 공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생각되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전통은 윌슨부터 내려오니까 윌슨의 이른바 이상주의라는 것은 결국 전 세계가 민주화되고 민주적인 가치를 가지면 전쟁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들의 주류의 생각은 그 러시아를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로 바뀌는 그 과정을 그들의 머릿속에는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체제를 변환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전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이든이 된다면 그거를 하나 뭐 공개는 안 하겠지만 옵션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요번에 그 총격 한국인 총격 그 불태운 사건에서도 뭐 북한 내에 3대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건 그렇게 했는데 북한 내부적인 사정은 어떻습니까?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이제 3대 악재죠. 네네. 원래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경제 제재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코로나로 있었고 여기에 홍수? 지금 태풍과 홍수가 같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 급변 사태가 작전계획 5029가 있습니다. 근데 급변 사태의 보통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 북한 체제에 뭔가 민중 봉기에 의해서 체제가 변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연재해,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또 하나는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네. 근데 지금 두 개가 동시에 겹친 거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의 경제가 안 좋은 거는 뭐 객관적인 수치로 이미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삼중고에 지금 북한은 직면해 있다. 근데 그것이 북한 정책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6월달에 뭐 아직은 또 확실한 영문을 모르겠지만 북한의 그런 어떤 공세 그리고 가장 최근에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유감 표명까지 네. 그 북한 내부의 사정이 핵심 영향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3대 악재라는 것이 요번에 소위 말하는 통지문의 사과에도 연결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북한이 거죠. 여태까지 했던 걸 보면은 네. 그냥 남한과의 대결 구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남한 정부가 또 뭐 북한의 수용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을 때 오는 자신들의 불이 특히 이런 삼중고에서의 어려움을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맥락인데 이제 북한 내부의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 교수님도 하고 그 빅터 차가 최근에 그 조선일보 칼럼에 그런 말을 썼어요. 미 대선 전후 북한이 도발이 없으면 이상 신호다.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글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북한이 일종의 딜레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 대선에서 저는 북한이 분명하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밥 우드워드 책에 봐서 확실히 확인이 되더라고요. 늘 북한은 탑다운 방식, 이른바 그들의 표현이면 순회 회동을 통해서 트럼프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스몰 딜을 얻어갖고 제재가 해제되고 그럼 버틸 수 있다. 뭐 북한 체제라는 것, 경제라는 것은 제재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11월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어려움은 뭔가 미국이 압박을 가해서 그래야 11월 이후에 전개될 국면에 자신들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늘 북한이 하던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 군사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같이 역동이 엮이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수준에서 북한이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쌍십절, 지금 10월 10일 그 당창걸 75주년에 화성 계열, ICBM이죠. 계열의 그 미사일을 보여준다든지, 근데 거기서 한두 발 더 나갈 가능성도 SLBM의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북한이 준비가 됐으면 쏠 겁니다. 근데 이게 준비의 문제고요. 왜냐하면 작년 10월달에 SLBM이 이제 북한은 북극성 사명을 쐈습니다만 트럼프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실상 뭐 SLBM이 아니고 바지선에 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지선에서 쐈지만 그 미사일 자체는 SLBM의 형태를 갖고 있고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근데 SLBM이라는 것은 한국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사실 미국 본토 공격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크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SLBM을 쏜다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미국 행정부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고 그것은 11월 이후 대선에도 북한이 뭔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빅터차 말에 의한 또 뭐 조금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북한이 어쨌든 11월 대선 이전까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어떤 형태로든지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SLBM의 미사일 발사 그거에 대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미 본토를 공격하려면 잠수함이 캘리포니아 바다 앞까지 가려면 핵 잠수함이 아니면 핵 연료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디젤 잠수함으로 가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자막 능력이 핵 잠수함이 돼야
캘리포니아나 뭐 사실 태평양 그거는 이제 북극성 사명이 어느 정도 사거리를 가졌냐에 따라 네. 다르긴 한데 어쨌든 본토로 진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거 뭐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그게 능력이 격감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 그 사실상 잠수함을 타거나 그쪽에 직접 경험한 분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나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수함 탐지 능력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잠수함이 한반도 영역, 해역을 떠날 경우에는 그것은 분명히 발각되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같이 지금 본토 위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감시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한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바다에 잠수함이 그래서 무서운 무기라는 것이 한번 자망을 시작을 하면 물론 올라오겠지만 상당 기간 그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두 가지 상반된 얘기들이 있거든요. 결국 북한의 잠수함이 지금 계속 개량이 되고 3,000톤급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SLBM 북극성 사명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사거리를 갖고 그게 실질적으로 잠수함에 탑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몇 가지 변수들이 같이 고려가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SLBM을 쏠 만한 잠수함이 없는 거죠? 없죠. 한나 정도가 지금 뭐 그 가능한데 그 정도로는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 3개 정도를 쏠 수 있는 그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계속 그 잠수함과 SLBM을 얘기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SLBM이 핵무기의 최종판, 종결판이죠. 네. 그거야말로 정말로 이 이른바 2차 공격 능력에서 확실하게 보호되는 그런 무기체계거든요. 네. 모든 핵 보유국이 최종적으로 잠수함을 통한 SLBM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